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느 도시에서 제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져나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며느리는 제가 농장을 판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이성을 잃었습니다. 나눌 줄도 좀 아세요. 어차피 곧 돌아가실 거잖아요. 큰아들 녀석이 쏘아붙였습니다. 녀석은 며느리의 팔을 붙잡더니 제게 주먹을 날렸고 제 코뼈는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10분 후 저는 그들이 태어난 것 자체를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63살의 나이에 제 아들 손에 피를 흘리게 될 거라고는, 그것도 제가 아끼는 식탁에서 그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있었고 어머니께서 직접 수놓으신 식탁보 위로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욱신거리는 코의 통증을 느끼며 연골이 부서지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일요일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제가 결심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대화가 될 것을 알기에 몇 주 동안 미뤄왔지만 더는 늦출 수 없었습니다. 고인이 된 남편 박진우와 제가 4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일궈온 농장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병원비, 유지비, 끊임없는 수리 비용. 제 나이의 여자 혼자 감당하기에는 모든 것이 벅찼습니다. 38살인 큰아들 박민주는 제 오른쪽에 앉아 기계적이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갈비찜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최유나, 35살의 염색한 금발머리와 완벽하게 관리된 손톱을 한 며느리는 샐러드를 깨작거리며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마치 저희 집이 식당이고 저는 종업원인 양 행동하는 두 사람이었죠.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저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속마음보다 더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농장을 팔기로 했어. 뒤이은 침묵은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민준이는 접시에서 고개를 들었고 아버지를 쏙 빼닮은 그 푸른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유나는 씹는 것을 멈췄고 지루해하던 표정은 날카로운 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장을 팔아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절제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를 즉시 알아차리지는 못했습니다. 왜 저희랑 먼저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내 결정이니까.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몇 달 동안 비용 문제로 힘들었어. 재산세는 올랐고 지붕도 새로 해야 하고 관계시설은 또 고장 났잖니. 유나는 의자에 똑바로 앉았고 그 녹색 눈은 제 신경을 곤두서게 할 만큼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전에도 본 적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저런 눈빛을 했죠. 그녀는 접시에 포크를 내려놓으며 금속성 소리를 냈습니다. 그게 최선이겠네요. 얼마 정도 받으실 것 같아요? 그 질문은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질문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어조 때문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걱정이나 가족의 집을 잃는 것에 대한 슬픔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숫자, 오직 돈뿐이었죠. 부동산 중개인 말로는 5억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구나.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돈이면 시내에 작은 아파트 하나 사고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겠지. 유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완벽하게 관리된 두 손을 테이블 위에서 깍지 낀 모습이 마치 사업 계약을 막 체결하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거 정말 멋지네요, 어머님. 그녀는 눈까지는 웃고 있지 않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랑 저 건설 사업 확장하는 거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 투자금이면 2년 안에 수익을 2배로 늘릴 수 있어요. 마치 찬물 한 통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 민준이는 마치 제가 없어도 이미 대화가 결정된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되잖아요, 어머니. 저희는 투자랑 사업에 대해 잘 알아요. 어머니는 그냥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이자도 거의 못 받으실 거고요.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다.
제 목소리가 굳어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내 새집, 내 병원비, 내 안전을 위한 돈이야. 유나는 유리 깨지는 소리 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제발요,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녀는 의자에 기대앉아 마치 해결해야 할 문제라도 되는 듯 저를 뜯어보았습니다. 나눌 줄도 좀 아세요. 어차피 곧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 말들은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뒤이은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산소 분자가 빨려나간 것 같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유나는 제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드는 무관심한 태도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실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연세가 63이시잖아요. 앞으로 건강하게 사실 날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운이 좋아도 10년, 15년이겠죠. 저희는 젊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하죠. 저희는 그 돈을 불려서 영원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고요. 민준이는 그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도 않았고 아내를 대신해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유나의 말이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논리라도 되는 양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돈은 내 돈이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내 아버지와 함께 40년간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야. 1원 한 장까지 너희는 상상도 못할 희생이 담겨 있어. 그 희생을 이제 저희가 그 투자를 몇 배로 불려서 보답할 수 있는 거죠. 민준이가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의자가 뒤로 휘청일 정도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니, 대답은 아니다. 그 돈은 내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거지. 너희 사업 자금을 대주기 위한 게 아니야. 유나도 일어섰고 그녀의 얼굴은 순수한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기적인 늙은이 같으니 저희가 어머님한테 해드린 게 얼만데 나한테 해준 게 뭐?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녁 먹으러 와서 음식 투정하는 거? 빌려가서는 절대 갚지 않는 돈?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하면 무시하는 거? 민준이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버지가 진심으로 화났을 때 짓던 그 차가운 표정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어둡고 음흉한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구시네요. 예민한 게 아니야. 억눌려왔던 수년간의 좌절감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말하는 거야. 내 돈, 내 결정이라고. 유나는 제게 한 걸음 다가왔고 그녀의 눈은 저를 두렵게 할 만큼 분노로 번뜩였습니다. 잘 들으세요, 늙은이. 그 돈은 어머님 것인 만큼 저희 것이기도 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금전적 편의처럼 말하지 않아 저는 쏘아붙였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는 완전히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그가 분노로 뒤틀린 얼굴로 제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지만 제 머리는 너무 늦을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얼굴에 부딪혔고 고통은 너무나 강렬하고 갑작스러워서 순간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뒤로 넘어졌고 손가락 사이로 따뜻한 피가 새어나오는 것을 느끼며 본능적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고통은 욱신거리며 맥박치듯 아팠지만 저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제 아들, 제가 9개월 동안 뱃속에 품었던 아기, 제가 먹이고 돌보았던 아이, 이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라고 키웠던 남자가 저를 해친 것입니다. 마침내 시야가 뚜렷해졌을 때 저는 그들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충격과 반항심이 뒤섞인 표정을 하고 있었고 유나는 만족감과 비슷한 무언가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민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는 없고 차가운 정당화만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첫 냅킨으로 얼굴에 피를 닦았습니다. 코가 이미 붓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손상된 연골 사이로 공기가 새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기를 기대했을 두려움이나 절망 대신 전혀 다른 무언가가 제 가슴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상하고 거의 초자연적인 평온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들을 올려다보았고 하얀 냅킨에 묻은 제 피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0분.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10분 안에 너희는 깊이 후회하게 될 거다. 그들이 혼란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이미 제 서재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가 수십 년 전 직접 깔았던 나무 바닥 위로 핏방울 흔적을 남기며 말이죠. 그들은 한 가지 점에서는 옳았습니다. 저는 늙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나이는 지혜와 인내, 그리고 세상이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만큼 충분히 오래 산 사람만이 계획할 수 있는 종류의 복수심을 동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제게 완벽한 선물, 제가 수년간 기다려온 도덕적 정당성을 안겨주었습니다. 욕실 거울에서 얼굴에 피를 닦아내면서 민준이가 유나와 결혼한 후 지난 5년간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신호들이 있었지만 저는 제 아들이 여전히 제가 키웠던 착한 아이일 것이라고 믿고 싶었기에 애써 무시했습니다. 처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은 그들의 신혼여행 때였습니다. 그들은 3주 동안 유럽으로 떠났는데 2천만 원이 넘는 여행이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민준이는 공항에서 제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좀 데리러 와주세요. 유나가 몸이 안 좋아서 택시비 쓰기가 좀 그래요. 저는 인천국제공항까지 45분을 운전해 갔고 거기서 12개의 여행 가방과 저를 놀라게 한 태도로 기다리는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1, 2, 3. 유나는 비행기, 기내식,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하느라 바빠서 제게 인사조차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냉정함이 있었고 저를 귀찮은 존재처럼 바라보는 방식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유나는 자신들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집이 필요해요.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마치 풍경이 지겹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방사계에 수영장 딸린 집을 생각하고 있어요. 멋지구나. 저는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가려고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돈은 많이 모았니? 민준이와 유나는 백미러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공모의 눈빛이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계약금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이요. 유나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마치 그런 액수를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말이죠. 저는 거의 급브레이크를 밟을 뻔했습니다. 제게는 큰돈이었습니다. 수년간 아껴 모은 저축액이었죠. 큰돈이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 어머님, 유나가 몸을 돌려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급하게 쓰실 때도 없잖아요. 그냥 통장에 넣어두시기만 하는 돈인데요. 그녀가 제 돈에 대해 말하는 그 아무렇지 않은 태도는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마치 제 저축이 모두가 권리를 가진 가족 공동 계좌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생각해봐야겠다.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뒤이은 침묵은 어색했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지지하거나 긴장을 풀어주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화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양 앞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을 아파트에 내려주고 나서
저는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무엇이 변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제 아들은 신혼여행에서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것일까? 아니면 그저 제가 생각했던 사람인 척하는 것을 그만둔 것일 뿐일까? 그 후로 돈을 빌려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자동차 수리비로 50만 원, 그 다음에는 유나의 갑작스러운 병원비로 100만 원, 그리고 놓칠 수 없는 투자 기회라며 200만 원. 매번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고, 매번 저는 그들을 믿을 만큼 순진했습니다.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돈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일요일 방문은 그들이 즐기는 가족의 시간이 아니라 억지로 참아내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유나는 불평 목록을 들고 왔습니다. 음식이 너무 짜다, 집이 너무 덥다, 제 텔레비전이 너무 낡고 작다. 이렇게 사는 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그녀는 한 번은 제 거실을 마치 오염된 장소처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나이 정도 되셨으면 좀 더 나은 수준으로 사셔야죠. 민준이는 그저 아내가 자기 어머니를 모욕하는 것을 즐기는 듯 웃을 뿐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남편의 기일에 일어났어야 했습니다. 매년 남편의 기일이 되면 저는 그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을 준비하고 그의 사진 옆에 신선한 꽃을 놓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억을 기리는 저만의 방식이었고 제게는 신성한 일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민준이와 유나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사진과 꽃이 놓인 상을 보고는 유나가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이거 소름 끼치네요. 어머님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이제 그만 잊고 앞으로 나아가셔야죠.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집어들어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런 의식을 계속하는 건 병적이에요. 저는 민준이가 무언가 말해주기를, 아버지의 기억을 변호해주기를, 저를 지켜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대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유나 말이 맞아요. 이건 좀 과해요.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뺨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진우 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민준이는 자기 아내가 제가 슬픔을 이겨내는 방식에 대해 지시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여동생 연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해해줄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연진아,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 민준이를 잃어버린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언니? 저는 유나에 대해, 빌려간 돈에 대해, 그들이 제 집을 싸구려 호텔처럼 여기고 저를 하인처럼 대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연진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혹시 민준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유나가 그를 바꾼 게 아니라 그저 그의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뿐이라면? 그녀의 말은 몇 주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어린 시절, 제가 간과하거나 정당화했던 것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향,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황을 조종하는 방식,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제가 민준이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종종 말했었습니다. 당신은 저 아이가 세상이 자기에게 빚졌다고 생각하도록 키우고 있어. 진우 씨는 한 번 이상 경고했습니다. 언젠가 그게 당신을 물게 될 거야. 하지만 저는 제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고 믿으며 그 경고들을 무시했습니다. 작년의 상황은 극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빌려가는 돈은 요구가 되었고 방문은 검사가 되었습니다. 민준이와 유나는 제 나이의 여자가 그렇게 큰 집에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지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해요. 유나가 주장했습니다.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사고라도 나면 며칠 동안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요양원으로 이사하시는 걸 고려해 보세요. 민준이가 덧붙였습니다. 더 안전하고 친구도 사귈 수 있을 거고요. 처음에는 제 안위를 걱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전에 대한 모든 대화가
농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으로 끝난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였죠. 임대하실 수도 있고요. 유나가 제안했습니다. 아니면 더 좋은 건 저희한테 파세요. 저희가 어떤 요양원보다 더 잘 모실게요. 진우 씨와 제가 평생을 함께 일군 집, 그 장소를 그들에게 판다는 생각은 저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주 끈질기게 제안했고 그들의 제안은 점점 명령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전 저는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부 침입자를 두려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집 열쇠를 가지고 제가 없을 때 들어온다고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서류들이 옮겨져 있었고 분명히 닫았다고 기억하는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시스템에는 주요 공간에 눈에 띄지 않는 카메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민준이와 유나는 제가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에 갈 때 정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 물건을 뒤졌을 뿐만 아니라 제 집, 제 소지품, 저를 조롱하는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한 비디오에서 유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 중 하나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 그녀가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끔찍한 걸 입는다고 믿을 수 있어? 우리가 여기로 이사 오면 이 늙은이 옷들은 전부 태워버려야 해. 우리가 여기로 이사 오면 민준이가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카메라를 향해 반복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면 좋겠네.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 제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사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 집을 차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비디오에서는 그들이 제 책상에 보관하던 은행 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나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고 민준이는 계산기로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저축액의 집값까지 합치면 10억 원이 넘겠는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시세의 반값에 집을 팔도록 설득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거절하면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더 창의적이어야지. 그 나이에 혼자 사는 여자잖아.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니까. 그 말들은 저를 뼛속까지 얼어붙게 했습니다. 제 아들이 사고를 실행 가능한 선택지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난주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의 원격으로 카메라에 접속할 수 있는 앱을 설치했고 어느 날 오후 슈퍼마켓에 있을 때 움직임 감지 알림을 받았습니다. 민준이와 유나가 또 제 집에 와 있었지만 이번에는 동행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남자가 그들과 함께 천장부의 구조와 전기 설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 늙은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유나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알아차리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 남자는 아마도 어떤 종류의 기술자인 듯 대답했습니다. 언제 일어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며칠, 어쩌면 일주일 정도는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민준이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사고처럼 보이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정기적이든 구조적이든 남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걸로요. 저는 기절하지 않으려고 쇼핑카트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제 아들과 그의 아내는 말 그대로 제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부엌에 앉아 떨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제가 가진 줄도 몰랐던 차갑고 계산적인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고 민준이는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대신 저는 진우 씨와 제가 수년간 함께 일해온 김정훈 변호사님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비공개 회의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좀 변경해야 하고 누군가 저를 해치려고 계획할 경우
제게 어떤 법적 선택권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 여사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질 겁니다. 다음 2주 동안 김 변호사님과 저는 저를 보호하고 민준이와 유나가 그들의 잔인함으로부터 절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보장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할 완벽한 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진짜 의도를 드러내게 해야 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바로 그 기회였습니다. 그들의 폭력, 제 삶에 대한 경멸, 농장 돈에 대한 요구, 모든 것이 그들이 존재조차 몰랐던 카메라에 녹화되었습니다. 욕실 거울에 비친 부어오른 코와 이미 멍이 들기 시작한 눈을 보면서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와 유나는 자기들만 아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제가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고 방금 이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깨끗한 수건을 코에 대고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최대한의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준이와 유나는 제가 떠났던 바로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의 몸짓에는 무언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창가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렸고 유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손가락으로 초조하게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쇼는 다 끝났어요?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유나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말투로 감추려 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피 묻은 수건을 테이블 위에 두 사람이 똑똑히 볼 수 있는 곳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조용한 상기였습니다. 있잖아. 제가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 내가 너희를 정말 알고 있었는지, 내가 키운 아들과 그가 선택한 여자가 나를 찾아올 때마다 연기하던 그 사람들이 맞는지 궁금해했어. 민준이는 창가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너무 극적으로 구시네요. 극적이라고? 저는 부어오른 코를 부드럽게 만지며 되물었습니다. 이게 극적인 것 같니, 민준아? 내게는 이게 명확함이란다. 유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엇에 대한 명확함이요? 저는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생자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카드를 손에 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너희가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저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계획해왔는지, 나에 대해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명확함이지. 저는 진우 씨가 결혼 20주년 기념일에 선물해준 크리스탈 잔들을 보관하는 찬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잔 하나를 들어 빛에 비춰보며 그 순수함을 검토하는 척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들을 직접 쳐다보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가 내가 없을 때 집에 들어왔다는 것, 내 은행 명세서를 확인했다는 것, 내 금융서류 사진을 찍었다는 것을 알아. 뒤이은 침묵은 너무 무거워서 거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제가 몸을 돌려 그들을 쳐다봤을 때 민준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유나는 손톱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민준이가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고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모른다고?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난주에 데려온 그 남자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거니? 내 전기 설비와 천장보를 점검하던 그 남자 말이야. 유나는 의자가 휘청일 정도로 벌떡 일어섰습니다. 망상에 빠진 늙은이 같으니라고. 아무도 당신 집에 온 적 없어요. 유나야,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에게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 알아차리는데 얼마나 걸릴 거라고 말했는지 기억나니? 그녀의 얼굴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뺨에서 핏기가 가셨고 제가 그녀를 안 후
처음으로 유나는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이가 제게 한 걸음 다가왔고 그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저희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집에서 말이지.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상상이나 해봐. 말도 안 돼. 유나가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저는 저를 따라올 것을 알면서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주인을 따르는 강아지처럼 따라왔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방금 자신의 송곳니를 드러낸 먹잇감을 따르는 늑대에 더 가까웠습니다. 제 서재는 저의 성역이었습니다. 벽에는 가족사진, 졸업장, 40년 결혼 생활의 추억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또한 제 컴퓨터가 있는 곳이자 제가 복수를 계획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천천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민준이와 유나는 제 뒤에 서 있었고 저는 그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안감을 열기처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대기술의 재미있는 점이 뭔지 아니? 제가 컴퓨터가 부팅되기를 기다리며 물었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보안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고 아무도 모르게 몇 주 동안 녹화할 수 있다는 거야. 어머니,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는 겁먹고 상처받기 쉬웠던 어린아이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야. 저는 증거라는 이름의 폴더를 클릭하며 대답했습니다. 화면은 날짜별로 정리된 비디오 파일 목록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달의 비디오 하나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했습니다. 나타난 이미지는 선명했습니다. 거기에는 민준이와 유나가 제 거실에서 서랍을 뒤지며 웃고 있었습니다. 오디오 품질도 완벽했습니다. 이런 낡은 것들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니 믿을 수 있어? 유나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에서 그녀는 제 가족 앨범 중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로 이사 오면 이 모든 건 바로 쓰레기통으로 직행이야. 우리가 여기로 이사 오면 녹음된 민준이의 목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면 좋겠네. 저는 비디오를 일시 정지하고 몸을 돌려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유나는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고 민준이는 토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10월 15일 영상이야. 제가 대화하듯 말했습니다. 10월 22일 것도 볼래? 그건 특히 흥미롭단다. 내 죽음을 사고처럼 보이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논의했을 때거든. 오 여사님, 유나가 속삭였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요? 무엇을 설명하겠다는 거니? 제가 다른 파일을 선택하며 물었습니다. 내 아들과 그의 아내가 내 돈을 차지하기 위해 나를 죽일 계획을 세운 이유를 설명하겠다는 거니? 제발 그 설명이 몹시 듣고 싶구나. 저는 두 번째 비디오를 클릭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 유나, 그리고 신원미상의 기술자가 불량 전기 설비와 구조적 사고에 대해 논의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만약 저 늙은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녹음된 유나의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알아차리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민준이는 근처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절대 진짜로 무슨 짓을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아니라고? 제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특정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했니? 왜 내 은행 명세서 사진을 찍었지? 왜 더 많은 돈을 빌리기 위해 너희 재정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했니? 유나는 목소리를 되찾았지만 날카롭고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그 비디오들은 저희 동의 없이 찍혔어요. 불법이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들을 놀라게 한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유나야, 이것들은 내 집, 내 사유지에서 녹화된 거야. 완전히 합법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살인 및 사기 공모를 명백히 기록하고 있지. 저희가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은 눈물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붉어져 있었습니다. 맞아. 제가 세 번째 파일을 클릭하며 인정했습니다. 너희는 그 특정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 대신 사고, 구조적 문제,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영구적인 해결책 같은 용어를 선호했지. 세 번째 비디오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지난주에 그들이 나눈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문제가 없어진 직후에 농장을 팔면 얼마나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6개월 안에 모든 걸 청산할 수 있을 거야. 녹음된 민준이의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의 부동산 매각, 대금까지 더하면 12억 원이 넘을 거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유나가 덧붙였습니다. 그 나이에 혼자 사는 여자잖아. 이런 사고는 늘 있는 일이니까. 저는 비디오를 멈추고 다시 그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민준이는 눈에 띄게 떨고 있었고 유나는 탈출 경로를 계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제가 목소리를 더 진지하게 만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대화의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보자. 저는 일어서서 제 금고, 진우 씨가 몇 년 전에 설치한 작은 금고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비밀번호를 돌렸고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매 순간의 긴장감을 즐겼습니다. 있잖아, 제가 금고를 열면서 계속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나는 아주 바빴어.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립탐정, 그리고 몇몇 아주 흥미로운 전문가들과 상담했거든. 저는 금고에서 두꺼운 폴더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폴더에는 방금 본 모든 비디오의 사본과 아직 보여주지 않은 다른 비디오들이 들어있어. 또한 너희 개인 재정에 대한 완전한 분석도 포함되어 있는데 꽤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지. 민준이와 유나는 순수한 공포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폴더를 열며 계속했습니다. 너희의 성공적인 건설 사업이 실제로는 2억 원이 넘는 사업 대출 빚을 지고 있다는 것. 지난 3년간 세금 신고서에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 그리고 유나가 가짜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해왔다는 것을 발견했어. 유나는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그녀의 말을 끝맺었습니다. 오, 하지만 사실이야. 모든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거든. 저는 폴더에서 다른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여기에는 너희가 우리 집에 데려온 그 기술자가 서명한 진술서도 있어. 알고 보니 최 기사라는 사람은 보험 사기 전과가 있었고 내 사립 탐정이 살인 공모의 법적 결과에 대해 설명해주자 아주 협조적으로 변했더구나. 민준이가 절망으로 뒤틀린 얼굴로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저희가 바로잡을 수 있다고요. 바로잡는다고? 제 목소리에서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준아, 10분 전에 너는 내가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내 코뼈를 부러뜨렸어. 일주일 전에는 내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고, 정확히 이 상황의 어떤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유나는 울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막 깨달은 사람의 공포에 찬 눈물이었습니다. 제발요,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저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오, 하지만 제정신이었지. 제가 폴더에서 마지막 문서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내 생명보험 증권을 조사하고 내 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 사후에 내 은행 계좌에 접근하는 방법을 꼼꼼하게 계획할 만큼 충분히 제정신이었어. 저는 그들을 향해 문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6개월간의 너희 온라인 활동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야. 탐지되지 않는 독극물에 대해 검색한 모든 기록, 노인의 흔한 가정사고에 대해 방문한 모든 웹페이지, 살인을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 모든 포럼 기록이 담겨 있지. 뒤이은 침묵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 부엌에서 들려오는 냉장고의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 심지어 제 자신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와 유나에게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충격으로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제가 마침내 문서를 폴더에 다시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정확히 논의해보자. 저는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서 손을 깍지 끼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너희가 그토록 탐내던 농장에 대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구나. 저는 미소를 지었고 이번에는 그 미소의 모성애나 자비심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농장은 애초에 내가 팔 수 있는 게 아니었단다.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민준이와 유나의 얼굴 표정은 마치 두 개의 풍선이 동시에 바람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포를 대신한 혼란, 그리고 혼란은 공포와 비슷한 무언가로 바뀌었습니다. 팔 수 있는 게 아니었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앉아 그들의 당혹감을 매 순간 즐겼습니다. 앉아라, 제가 명령했습니다. 긴 대화가 될 테니 다음에 올 이야기를 들으려면 편안한 게 좋을 거다. 유나는 가장 가까운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녀의 손은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민준이는 서 있었지만 마치 그것만이 자신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것인 양의자 등받이를 꽉 잡았습니다. 42년 전 내 아버지와 내가 이 농장을 샀을 때 제가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지 않았어. 진우 씨는 돈에 대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지. 너희 중 누구도 알아내려고 애쓰지 않았던 것보다 훨씬 더. 저는 금고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했지만 완벽하게 읽을 수 있는 문서였습니다. 이 농장은 취소 불가능한 가족 신탁으로 구매했단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그들이 멍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보고 저는 혐오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혀 모르는 재산을 훔치려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제가 계속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나는 이 재산의 소유자였던 적이 없다는 뜻이야. 나는 신탁의 주요 수혜자로서 평생 이곳에 살고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지. 하지만 실제 소유권은 신탁에 속해 있어. 그게 저희한테는 무슨 의미인데요? 유나가 거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지.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신탁의 수혜자가 아니니까. 민준이는 마침내 종이처럼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혜자는 누군데요? 저는 미소를 지었고 그것은 몇 년 만에 지어본 가장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내 아이들 민준아, 서준이와 서연이. 뒤이은 침묵은 깃털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깊었습니다. 민준이와 유나는 마치 제가 외계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처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유나가 더듬거렸습니다. 그 애들 못 본 지 2년도 넘었어요. 바로 그거야. 제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너희는 내 친자식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새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 애들을 보지 못한 거지. 서준이와 서연이의 이야기는 제게는 가슴 아팠고 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유나와 결혼했을 때 그녀는 이전 결혼에 짐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시 12살, 14살이었던 아이들은 점차 민준이의 삶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취소된 방문이었지. 제가 큰 소리로 회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시당한 전화. 그리고 내 전처인 지혜가 아이들을 데리고 강원도로 이사 갔을 때 너는 그냥 그들을 보내버렸어. 사실이 아니에요. 민준이가 힘없이 항의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했어요. 복잡했다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서준이의 중학교 졸업식에 가지 않았어. 서연이의 피아노 발표회도 놓쳤지.
서준이가 야구하다 팔이 부러졌을 때 너는 3주가 지나서야 알았잖니. 유나는 초조해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은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민준이와 저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건 지혜 씨 결정이었어요. 그녀가 주장했습니다. 그 여자가 애들을 저희한테서 등 돌리게 했어요. 지혜 씨는 나한테 전화했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방문을 취소할 때마다, 아이들의 전화를 무시할 때마다, 그녀는 울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왜 아빠가 아이들을 완전히 버렸는지, 내게 물었지. 제 뺨으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수년간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어. 제가 계속했습니다. 나는 민준이가 분명히 아이들을 사랑할 거라고, 그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지. 하지만 진실은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 너는 내 친자식들보다 유나를 선택한 거였지. 민준이가 말을 끊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3년 전 제가 계속했습니다. 너희들이 나와의 진정한 관계보다 내 돈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내 손주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지혜 씨에게 연락했지.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에서 찾고 있던 것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민준이와 유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아하게 나이 든 한 여성 옆에서 웃고 있는 아름다운 20대의 최근 사진이었습니다. 서준이는 이제 17살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학교 토론팀 주장이고 법학을 공부하고 싶어 해. 서연이는 15살이고 강원도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야. 수의사가 되고 싶어 하지. 민준이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사진을 쳐다보았습니다. 놀라운 아이들이야. 제가 계속했습니다. 똑똑하고 친절하고 성실하지. 네가 매번 쉬운 길만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나가 물었지만 저는 그녀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년간 나는 그 아이들과 꾸준히 연락해왔거든. 제가 대답했습니다. 강원도에 5번이나 방문했고 너희가 여행 갔을 때 아이들은 여기 3번이나 왔었어. 내 아버지가 망가뜨린 관계를 우리가 다시 만든 거야. 민준이는 기절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아이들을 저한테 말도 없이 만나셨다고요? 내 아이들이라고? 제가 경멸하듯 되물었습니다. 민준아, 마지막으로 그 애들 중 누구와라도 이야기한 게 언제니? 생일은 기억하니? 몇 학년인지 아니?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친자식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서준이는 지난달에 17살이 됐어.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 즉 내 아버지의 시계를 선물했지. 네가 언젠가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시계 말이야. 서연이는 2주 전에도 바이올린 대회에서 1등을 했어. 나는 꽃을 보내주고 나를 찾아왔을 때 저녁을 사줬지. 저는 책상으로 걸어가 가족 신탁이라고 표시된 다른 폴더를 꺼냈습니다. 진우 씨는 이 신탁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족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설립했어.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수혜자가 변경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조항을 써두었지. 저는 폴더를 열고 문서에서 직접 읽었습니다. 직계상속인 중 누구라도 가족의 가치를 경멸하거나 자신의 자녀를 유기하거나 신탁관리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권리는 자동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전된다. 민준이는 마침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해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실 수는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야. 제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내 폭력 행위가 마지막 자격 요건이었어. 변호사들에게는 통보되었고 서류 작업은 지금 진행 중이야.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2번째 신호음 후에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김 변호사님, 오연수입니다. 네,
방금 일어났습니다. 전부 녹화되었습니다. 완벽하군요. 저희가 논의했던 서류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저는 전화를 끊고 민준이와 유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8시간 안에 제가 말했습니다. 서준이와 서연이는 공식적으로 이 농장의 상속인이 될 거야. 또한 내 생명보험, 저축계좌, 그리고 너희가 훔칠 수 있다고 믿었던 다른 모든 것들의 수혜자도 될 거고, 유나는 의자를 넘어뜨릴 정도로 벌떡 일어섰습니다. 미쳤어요. 그 애들은 어머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 애들은 네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알아. 제가 반박했습니다. 서준이가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보안 카메라 설치하는 걸 도와줬어. 서연이는 내가 너희의 무단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사립탐정을 고용하라고 제안한 아이란다. 그 폭로는 뺨을 맞는 것처럼 그들을 강타했습니다. 제가 그들이 버린 손주들과 연락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일해왔다는 사실. 사실은 제가 그들의 충격을 매 순간 즐기며 계속했습니다. 너희와 대면하기 전에 모든 것을 문서화하라고 나를 설득한 것도 서준이와 서연이었어. 너희가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고 싶어 했거든. 민준이는 약간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 애들 지금 어디 있어요? 안전한 곳에 있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 저는 휴대폰에서 다른 번호를 눌렀고, 이번에는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할머니. 전화기에서 젊은 남자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완벽하단다, 서준아. 저는 민준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됐어. 삼촌이 정말 할머니를 다치게 했어요? 걱정스러운 다른 여성의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코뼈가 부러졌어.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 변호사님들이 필요한 증거는 전부 가지고 계시니까. 아빠. 서준이가 말했고, 대화에서 처음으로 그는 민준이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제 말 들리세요? 민준이는 마치 독사라도 본 듯 전화기를 쳐다보며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알아두셨으면 해서요. 서준이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아빠가 계획해온 모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비디오에 대해서, 아빠가 할머니 사고를 계획하기 위해 데려온 그 남자에 대해서도요. 역겨워요. 서연이가 감정이 격해져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할머니를 해칠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유나가 제 손에서 전화기를 낚아챘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애들이잖아. 너희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저희를 사랑했다면 서준이가 진우 씨를 고통스러울 정도로 닮은 차분함으로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를 버리지 않았겠죠? 그리고 할머니를 사랑했다면 돈 때문에 할머니를 죽일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거고요. 게다가 서연이가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애들이 아니에요. 아빠랑 그 아줌마가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이해할 만큼 충분히 컸다고요. 유나는 마치 불에 든 것처럼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서준아, 서연아. 제가 전화기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우리가 계획해온 깜짝 선물에 대해 말해주지 않으렴? 아, 맞다. 서준이가 말했고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미소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 다음 주말에는 계획 없으시길 바라요. 왜? 민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왜냐고요? 서연이가 간신히 억누른 기쁨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농장으로 영구적으로 이사 갈 거거든요. 할머니께서 저희를 법적 상속인으로 입양하고 계시고, 엄마는 저희가 대학 다니는 동안 여기서 살 수 있도록 이미 서류에 서명하셨어요. 게다가 서준이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미 서울대학교에 지원서를 냈어요. 법학, 특히 가족법과 노인법을 전공할 거예요. 제 첫 번째 사건은
아빠 같은 사람들이 취약한 노인들을 절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될 거고요. 민준이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의 모든 저항이 빠져나갔습니다. 금요일에 뵐게요, 할머니.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제가 밤새도록 말한 말 중 처음으로 완전히 진심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마치 자신들 없이 떠나는 배를 바라보는 두 명의 조난자처럼 보이는 민준이와 유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자, 제가 책상에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제 서재의 침묵은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민준이와 유나는 방금 드러난 사실의 엄청남을 소화하며 소금 기둥처럼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돈을 상속받을 모든 가능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몇 년 전 자신들이 버렸던 바로 그 손주들에게 한 수 뒤처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뒤뜰이 보이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진우 씨가 우리의 10주년 기념일에 심었던 장미덤불들이었습니다. 매년 봄이면 겨울의 서리와 여름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꿋꿋하게 계속 피어났습니다. 있잖아, 저는 그들을 향해 몸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내가 엄마로서 실패했는지 어쩐지 돈 때문에 자기 엄마의 살인을 계획할 수 있는 아들을 키웠는지 끊임없이 자문했어. 민준이가 의자에서 불안하게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지만 지난 몇 주 동안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서준이와 서연이에게 그들의 어린 시절 기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는 마침내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직접 마주보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나는 엄마로서 실패하지 않았어, 민준아.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거야. 너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줬고, 너무 많은 변명을 해줬고, 너무 많은 경고 신호를 무시했지. 민준이는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지만 쉬고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직 바로잡을 수 있어요. 가족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저희가 가족 상담? 저는 부어오른 코를 만지며 되물었습니다. 민준아, 1시간도 채 안 돼서 너는 내 식탁에서 내 콧뼈를 부러뜨렸어. 일주일 전에는 내 죽음을 사고처럼 보이게 할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범죄자와 상담하고 있었고, 세상에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상담은 없어. 유나는 손주들과의 통화 이후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갑자기 일어서며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그 버릇없는 애송이들이 우리가 읽어온 모든 걸 망쳐놓을 거야. 너희가 읽어온 것? 제가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유나야, 지난 5년간 네가 한 유일한 일은 내 아들을 조종해서 그의 책임에서 멀어지게 하고 내 돈을 훔칠 방법을 계획하는 것이었어. 그건 일이 아니라 기생이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분노였습니다. 당신은 그럴 권리 없어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는 당신 아들이고 저는 당신 며느리예요. 그 애들은 당신한테 남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 남이라는 애들이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2년간 매주 일요일마다 나한테 전화했어. 내 생일에는 손으로 쓴 편지를 보냈고, 서준이는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정원 울타리 고치는 걸 도와줬고, 서연이는 내 휴대폰에서 새로운 앱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줬지. 저는 책상으로 걸어가 법적 결과라고 표시된 마지막 폴더를 꺼냈습니다. 반면에 너희는 제가 계속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나한테 연락했어. 중요한 날은 한 번도 기억하지 못했고 지난 6개월 동안은 내 죽음을 계획했지. 저는 폴더를 열고 여러 문서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자, 이제 너희의 당면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제 목소리는 완전히 전문적인 톤을 띄었습니다. 첫 번째 문서.
내일 아침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접근금지 명령이야. 이 집, 나, 그리고 서준이와 서연이에게서 5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어. 민준이가 의자를 넘어뜨릴 정도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실 수는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문서. 살인 공모, 존속상해, 주거 침입에 대한 민사소송이야.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수십억 원에 달해 유나는 마치 물리적으로 맞은 것처럼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세 번째 문서. 제가 가차없이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모든 증거의 사본이야. 국세청으로 보내져서 너희의 허위 세금 신고와 신용을 얻기 위한 가짜 신분 사용을 기록할 거야. 어머니, 제발요. 민준이가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심으로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저희가 빚진 돈은 갚을게요. 저희가. 네 번째 문서.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의 모든 현재 건설 고객들에게 보내는 편지야. 계류 중인 형사 고발에 대해 알리고 대체 서비스를 찾도록 권고하는 내용이지. 저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너희의 가장 큰 고객 3명과 이야기했어. 흥미롭게도 돈 때문에 가족 구성원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구나. 유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히스테리컬하게 흐느꼈지만 그녀의 눈물 속에서도 저는 그녀를 움직이는 것이 후회가 아니라 순수한 자기 연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제게 한 걸음 다가왔고 그의 손은 마치 애원하려는 듯 뻗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저희 인생을 망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족? 저는 그 단어를 되뇌었고 입안에서 씁쓸하게 들렸습니다. 민준아, 네가 내 죽음을 계획할 때 가족을 생각했니? 네가 내 허락 없이 내 은행 명세서 사진을 찍을 때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니? 1시간 전에 내 얼굴을 때렸을 때 그게 가족적인 행동이었니?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란 제가 계속했습니다. 학교에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나에게 전화하는 서준이와 서연이야. 스포츠 대회 동안 아이들 사진을 보내주는 지혜 씨가 가족이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너의 안녕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가족이야. 저는 서재문으로 걸어가 대화가 끝났음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너희는 제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보기 위해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내 DNA를 공유하는 범죄자일 뿐이야. 그게 전부다.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절박한 시도를 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변하겠다고 약속하면요? 만약 저희가 떠나서 다시는 어머니를 귀찮게 하지 않으면요? 저는 웃었습니다. 짧고 유머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민준아, 5년 전 내가 나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했을 때 너는 갚겠다고 약속했어. 3년 전 네가 서준이와 서연이의 크리스마스 방문을 취소했을 때 너는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지. 6개월 전 내가 허락 없이 내 집에 있었는지 직접 물었을 때 너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저는 그와 마주볼 때까지 다가갔습니다. 네, 약속은 아무 가치도 없어.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걸 들을 관심이 없단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하군. 박경희님일 거야. 네가 나를 때린 후에 폭행 신고와 정식 고소를 하려고 전화했거든. 민준이의 얼굴이 벽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또한 제가 무심하게 덧붙였습니다. 서준이와 서연이가 영구적으로 이사 올 때까지 24시간 내내 이 집을 순찰할 사설 경비업체도 고용했어. 초인종이 다시 더 집요하게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박경희님께 완전히 협조하는 게 좋을 거야. 제가 현관문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저항하면 너희 상황만 더 나빠질 뿐이야. 저는 문을 열었고 전화로 이야기했던 중년 남성인 박경희님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더 젊은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오연수 씨, 박경희님이
모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네. 저는 부어오른 코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돈을 주지 않자 저를 때렸습니다. 모든 것이 비디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이 굳어졌습니다. 노인에 대한 폭력은 지역 경찰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 서재에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안으로 안내하며 대답했습니다. 제 죽음을 계획하고 제 재산을 훔치려 한 그들의 음모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서재에서 절박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민준이와 유나는 아마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맞추려고 격렬하게 속삭이며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재에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은 즉시 일어섰습니다. 민준이는 억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경찰관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자 사라졌습니다. 경찰관님들, 그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박민준 씨, 박경희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을 존속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박경희님이 민준이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동안 젊은 경찰관이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 공모 및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야겠습니다. 유나는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눈물에 진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민준이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동안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부인, 박경희님이 전문적인 침착함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사유지에서 범죄 활동을 녹화하는 것은 함정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구성하죠. 경찰관들이 민준이와 유나를 문으로 호송하는 동안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그의 절박한 눈이 말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을 기억에 새겼습니다. 내 아들, 내가 품에 안았던 아기, 이보다 나은 사람이 되라고 키웠던 아이. 민준아,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건 네가 한 짓이야. 나는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을 뿐이란다. 저는 창문으로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순찰차 뒷좌석에, 유나는 다른 차에. 그들의 차는 누군가 가지러 올 때까지 제 진입로에 남겨질 것입니다. 마침내 제 삶을 되찾은 그날 밤에 조용한 기념물처럼 말이죠. 빨갛고 파란 불빛이 멀리 사라졌을 때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서준아, 할머니야. 응, 다 끝났어. 네, 아버지와 유나는 체포됐단다. 아니, 난 괜찮아. 조금 멍들었지만 괜찮아. 서연이 좀 바꿔줄래? 할머니? 손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밤 저희가 가야 할까요? 아니, 얘야. 마침내 어깨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짐은 싸두렴. 너희의 새 집이 기다리고 있단다. 저는 전화를 끊고 집의 정적 속에 서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곳은 진정으로 제 것이 되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정한 가족을 갖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잠시 침대에 누워 서준이와 서연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전날 밤 본 TV 프로그램에 대해 활기차게 토론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소리, 진정한 가족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뼈가 약간 삐걱거렸습니다. 63살의 아침은 예전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우 씨가 마지막 기념일에 선물해준 가장 좋아하는 가운을 입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베이컨과 팬케이크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이는 스토브 앞에 서 있었고 갈색 머리는 헝클어진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으며 너무 큰 제 앞치마 중 하나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열어놓고 대학 지원서를 검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할머니.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고 제 마음은 잊고 있던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좋은 아침, 내 사랑들. 제가 각각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잘 잤니? 네, 어느 때보다 잘 잤어요. 서연이가 몇 달 동안 기술을 연마한 사람의 솜씨로 팬케이크를 뒤집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또 이웃집 말들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거야. 제가 서준이가 내린 커피 한 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커피를 만드는 진우 씨의 재능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시내가 새말 세마리를 들여왔거든. 이 지역에 적응시키려고 노력 중이야. 서준이는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 서울대학교에서 연락 왔어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서준이는 6개월 전 그날 밤 약속했던 대로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 지원서에 지칠 줄 모르고 매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며 물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활짝 웃는 미소로 번졌습니다. 합격했어요. 전액 장학금 받고 서연이는 기쁨에 소리치며 형을 껴안기 위해 잠시 팬케이크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잠시 움직이지 않고 그 소식을 소화하다가 뺨으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 서준아. 제가 중얼거리며 단체 포옹에 합류했습니다.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머니 없이는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감정에 북받친 그의 목소리가 약간 잠겨 말했습니다. 이곳이 없었다면, 할머니의 지지가 없었다면 우리 중 누구도 지금의 위치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은 우리 모두에게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수년간 무시당한 후 서준이와 서연이는 자신들이 소중히 여겨지고 지지받는 환경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의 성적은 극적으로 향상되었고 자신감은 커졌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민준이가 유기로 남긴 상처에서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어떠니? 제가 팬케이크 한 접시를 덜며 물었습니다. 지역 청소년 오케스트라 오디션은 어떻게 되어가? 서연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오디션은 다음 주인데 바이올린 선생님께서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합격하면 여름에 유럽 투어가 있어요. 넌 합격할 거야. 제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첫 콘서트에는 내가 맨 앞줄에 있을게.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영구적으로 이사 온 후 매일 아침하는 일이었습니다. 간단한 일과였지만 제게는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년간 저는 이 식탁에서 혼자 식사하며 진우 씨가 제 맞은편에 앉아 하루를 계획하거나 일 이야기를 나누던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이제 식탁은 다시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 잠시 후 서준이가 더 진지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아빠 소식을 들었어요. 제 포크가 입으로 가던 도중에 멈췄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민준이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대신 새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전화했어요.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지혜 씨는 모든 전환 과정에서 놀라울 정도로 협조적이었고 심지어 아이들이 마침내 안정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 비록 그 존재가 할머니일지라도 를 갖게 되어 안도감을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빠가 혐의를 인정했대요. 저는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유나도요.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싸울 수 없다고 했나 봐요. 아빠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어요. 유나는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고요. 게다가 서연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절대 갚지 않았던 모든 대출금에 대한 완전한 배상과 추가 손해배상금도 지불해야 한대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의자에 기대앉아 그 정보를 소화했습니다.
민준이는 앞으로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것입니다. 그가 나올 때쯤이면 서준이는 대학교 2학년이 될 것이고 서연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물었습니다. 서준이와 서연이는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형제만이 나눌 수 있는 조용한 소통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슬퍼요. 서준이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놀랍지는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안도감도 들어요. 네. 서연이도 동의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그만둘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그가 전화를 할지, 우리 생일을 기억할지, 우리가 필요할 때 거기에 있을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서준이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헛된 희망을 품고 사는 것보다 나아요. 그들의 말에 담긴 지혜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고통과 유기를 겪은 이 아이들은 제가 아는 많은 어른들보다 더 강하고 통찰력 있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괜찮니?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어요. 서연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집, 우리를 믿어주는 할머니, 그리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가 있잖아요. 게다가 서준이가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로스쿨을 졸업하면 제 첫 공식 사건은 아빠와 유나가 집행유예의 모든 조건을 지키도록 하는 게 될 거예요.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벌써 법조인 경력을 계획하고 있는 거니? 물론이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노인법과 금융학대 방지를 전문으로 할 거예요. 할머니처럼 자기 가족에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싸워야 해요.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친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이 젊은이는 그 경험을 긍정적인 것,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무언가로 바꾸었습니다. 있잖아, 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어. 저는 그들을 서재, 6개월 전 민준이와 유나를 대면했던 바로 그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전쟁터처럼 느껴지는 대신 성역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금고를 열고 각각의 이름이 적힌 2개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 진우 씨가 손주들을 위해 남기신 거야. 제가 각자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진정으로 감사할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 서준이가 먼저 봉투를 열었고 내용물을 보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내 대학 교육을 위한 5천만 원짜리 신탁 기금이야. 제가 말을 마쳤습니다. 진우 씨는 네가 태어난 날부터 저축하기 시작했단다.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자기 것을 열었습니다. 저도 하나 있어요. 역시 5천만 원이야. 제가 확인했습니다. 대학을 가든 음악 학교를 가든 네가 인생에서 꿈꾸는 무엇을 하든 두 사람은 마치 외국어로 쓰인 것처럼 문서를 쳐다보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이것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서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에게 말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인정했습니다. 내가 그가 너희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그의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위해 남긴 선물에 대해 알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거든. 하지만 할머니,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이건 할머니께서 이 돈을 계속 돌봐주셨다는 뜻이잖아요? 저희를 위해 지켜주신 거요? 물론이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그런 거란다. 두 사람은 숨이 막힐 듯한 포옹으로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의무나 기대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상호 존중으로 뭉친 세대. 그날 오후 서준이가 대학 에세이를 쓰고 서연이가 거실에서 바이올린을 연습하는 동안 저는 뒷마당 현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진우 씨의 장미덤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잘 피어났습니다. 마치 집안의 행복이 그들에게도 영양분을 공급한 것처럼 말이죠. 제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 동생 연진이의 이름이 떴습니다.
안녕, 동생. 제가 대답했습니다. 언니, 연진이가 말했습니다. 방금 서준이랑 대학에 대한 편지 받았어. 너희들 정말 잘 돼서 기뻐.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연진이에게 우리의 새로운 삶에 대해 계속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지지해 주었고, 필요하다면 재판에서 증언하기 위해 LA에서 날아오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마워. 제가 말했습니다. 치유의 시간이었어, 연진아. 이 아이들이 여기 있고 사랑받는 환경에서 꽃 피우는 것을 보는 건 마치 집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 언니는 어때? 연진이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모든 걸 어떻게 감당하고 있어?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서준이와 서연이가 번창하는 것을 보며 순수한 기쁨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죽음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잃어버린 아들을 애도하는 깊은 슬픔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날도 있어 제가 인정했습니다. 나는 그가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준이를 사랑해. 그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가슴 아프지만 해방감도 느껴져. 해방감? 어떻게? 죄책감에서 해방됐어. 제가 설명했습니다. 몇 년 동안 나는 민준이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 나 자신을 탓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그를 더 잘 키울 수 있었을지 궁금해했지. 하지만 서준이와 서연이를 보면서 그에게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면서 나는 민준이의 선택이 그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리고 이제 제가 열린 창문으로 서연이의 바이올린 음악이 흘러나오는 집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나는 항상 원했던 할머니가 될 기회를 가졌어. 나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젊은이들의 삶의 일부가 될 기회를.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쁘다, 언니. 연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있는 그대로의 언니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일 자격이 있다고. 연진이와 통화를 마친 후 저는 해가 지기 시작할 때까지 현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저녁 식사를 위해 저를 데리러 나왔고 우리가 함께 집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깊은 평화로 저를 가득 채우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수년간 외로움과 고통스러운 기억의 장소였던 이 집은 이제 다시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복도를 뛰어다니는 어린 아이들은 아니었지만 똑같이 아름다운 방식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동안 서연이는 지역 동물보호소를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조직하고 싶은 콘서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준이는 지방검찰청, 특히 노인대상 범죄부서에서 여름 인턴십을 신청할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이 미래를 계획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민준이와 유나로부터 저 자신을 보호한 것 이상의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유산을 창조했습니다. 서준이는 제가 겪었던 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서연이는 자신의 음악을 사용하여 세상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고 두 사람 모두 민준이가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진정한 가족은 착취가 아니라 상호지원에 관한 것임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날 밤 손주들이 잠자리에 든 후 저는 제가 보안 카메라를 발견한 날 보고 있던 앨범을 들고 거실에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 대신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 땅을 보호해준 신탁을 설립할 성견지명이 있었던 진우 씨에게 감사했습니다. 이 멋진 아이들을 키우고 그들이 저와 함께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관대했던 지혜 씨에게 감사했습니다. 제 끊임없는 지지자였던 연진이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민준이와 유나에게도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끔찍했지만 저를 서준이와 서연이에게 다시 데려다준 촉매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생하게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저는 손주들에게서 그들을 멀리한 것에 대해 계속 죄책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성격에 대한 제 직감을
계속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그들 자신의 잔인함이 선택을 명확하고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 걸어가면서 저는 서준이의 방을 지나쳤습니다. 그의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대학 에세이를 쓰는 동안 그의 책상 램프 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옆방 서연이의 방은 조용했고 그녀의 바이올린은 창가 옆 케이스에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상처받고 버림받은 채 제게 왔던 이 아이들은 이제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집을 가졌습니다. 그들 앞에는 밝은 미래가 있었고 저는 그 일부가 될 특권을 누릴 것입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아침에 깨어났을 때 혼자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며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잠이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를 기다리는 진정한 가족, 또 다른 하루의 웃음과 꿈, 그리고 조건 없이 오는 종류의 사랑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민준이와 유나가 그토록 탐냈던 농장은 이제 다시 진정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이 들면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라고.